나이 60이 넘어도 매달 생활비 300만 원씩 꼬박꼬박 현금으로 쥐어주던 성실한 남편. 주변에선 다들 저보고 복 터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한 장이 그 30년 믿음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 밑이 가렵고 묵직하게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면역력이 떨어졌으려니 늙어가는 몸이 보내는 서글픈 신호련이 하며 동네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보러 진료실 의자에 앉았을 때 의사의 시선이 모니터에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윽고 저를 바라보던 그 무겁고 조심스러운 눈빛을 기억합니다. 성접촉으로만 감염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는 말이 의사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을 때 제 귀에서는 삐소리만 들리며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최근에 성관계 있으셨나요? 덤덤해서 더 잔인하게 들리는 의사의 질문에 저는 순간 숨도 쉬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억울함보다 수치심에 목덜미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남편을 만나고 지금까지 제 인생의 남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복도 벤치에 앉으려는데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의 한기가 살을 뚫고 뼈마디까지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남편의 얼굴로 가득 찼습니다. 내 몸에 들어온 이 더러운 병균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인간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이 벌벌 떨려 가방을 쥔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약봉투와 진단서를 내려놓고 가만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주말마다 닦아놓은 거실장, 저녁이면 나란히 앉아보던 낡은 텔레비전이 보였습니다. 소박하지만 평화롭다고 믿었던 우리 집이 순식간에 낯선 지옥처럼 다가왔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가슴을 친 것은 깊은 서러움이었습니다. 남편이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 참 고마운 사람이라 믿었고 저 역시 소기업 격리로 20년을 일하며 번 돈을 보태 이만하면 우리 집도 참 남부러울 것 없이 평탄하게 잘 살아왔다 자부했었는데 그 모든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인간은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걸까 싶어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자 현관 도어록 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지인 가게에서 일을 돕고 왔다며 땀을 닦으며 들어왔습니다. 밥 먹었냐는 다정한 목소리가 가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테이블 위 진단서를 남편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남편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리더니 순식간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입술이 허옇게 질려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았습니다. 오진이기를 바랐던 마지막 가느다란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느냐는 단호한 추궁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안하다고 웅얼거렸습니다. 술을 한 잔 마셨고 정신이 없어서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라며 자기도 후회하고 있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소파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을 같이 산 정이 무엇인지 늙어가는 처지에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 번의 실수라니 그 오랜 세월의 성실함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은 가슴에 묻고 넘어가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릴 의심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용서하겠노라 마음먹었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밤에 이불을 덮고 누워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미안했는지 아침마다 커피를 정성껏 내려서 대령했고 퇴근길에 뜬금없이 달달한 간식을 사들고 오질 않나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한다는 소리를 수시로 해대는데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니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과도한 친절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조여왔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이었을까? 정말 어쩌다 마주한 실수였을까 하는 의문이 매일 아침 출근길 버스 창밖 풍경 위로 끝도 없이 겹쳐왔습니다.
그러던 토요일 아침 남편이 벗어놓은 면바지를 세탁기에 넣으려다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코팅된 종이 쪼가리가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핑크색의 모텔 명함이었습니다. 뒤집어본 명함 뒷면에는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목요일 8시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사이에 지폐 여러 장이 빳빳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푹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당이라고 하기엔 왜 하필 모텔 명함 뒤에 접혀 있는지, 목요일 8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머리로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들어온 남편에게 일부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번 주 알바비 받았느냐고 하니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보며 저는 모텔 명함을 꺼내려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괜히 확실치도 않은 일로 늙은 아내의 히스테리라 치부당하기 싫었고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인간의 밑바닥을 믿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마음속 작은 신뢰의 불씨는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이튿날 일요일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더니 평소 일 나갈 때 입던 늘어진 티셔츠 대신 제가 지난번에 다려놓은 빳빳한 남방과 깔끔한 슬랙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내렸습니다. 저 차림새는 고된 노동을 하러 가는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고 30분쯤 지난 뒤 저도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 속 모텔 명함에 적힌 주소를 불러드리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살면서 내가 남편 뒤를 밟아 모텔가까지 쫓아가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이 57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어 너무도 비참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택시 안에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려 손바닥에 축축하게 식은 땀이 고였습니다. 여기서 돌아갈까 몇 번을 망설였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의심의 감옥에서 말라 죽을 것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을 때 차창 밖 풍경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번쩍이는 모텔 간판이 즐비한 골목 입구, 그곳에 깔끔하게 옷을 입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모텔 주인으로 보이는 사내와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며 아주 익숙하게 웃어젖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근처 어두컴컴한 카페 창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1분 간격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다급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짙은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지만 여자는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이 서 있는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확인하듯 휴대폰 화면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제 손이 찻잔을 잡지 못할 정도로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가고 10분쯤 지났을까 이번엔 또 다른 여자가 가방을 메고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남편은 문 앞을 지키는 문지기처럼 주변을 살피며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그 모텔 문턱을 넘나든 여자만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들이 들어갈 때마다 바쁘게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고 모텔 주인과 정산이라도 하듯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면서 머릿속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잡으러 왔다가 생각지도 못한 추악한 범죄의 현장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은 차갑게 굳어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30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산 남자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은 오늘 진짜 힘들었다며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된장찌개를 아무렇지 않게 떠먹었습니다. 그 숟가락질을 바라보는 제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 물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소파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예전에는 없던 패턴 잠금 화면이 제 눈을 비웃듯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멈추기 전에 손가락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기괴한 풍경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남편이 자주 쓰는 번호들을 조합해 패턴을 그렸습니다. 한 번, 두 번의 실패 끝에 툭하며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추악한 진실들이 눈앞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목록을 아무리 아래로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수많은 여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수진, 미화, 은정. 저장된 이름 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화방을 누르자 오빠, 오늘 오호실 예약 확정이지? 시간 맞춰서 들어가라. 이 같은 대화가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눈이 맞아버린 우발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이 60이 넘은 제 남편은 그곳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을 때는 눈앞이 핑 돌며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모텔 침대 위에서 찍은 낯뜨거운 사진들,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들과 마치 대단한 메달이라도 딴 듯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머리를 쳐박고 낮에 먹은 것들을 전부 토해냈습니다. 위에까지 쏟아내며 거울을 보니 입술이 하얗게 질린 낯선 여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매달 제 손에 쥐어주던 300만 원이라는 돈이 여자들의 눈물과 몸값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30년 인생은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휴대폰 화면을 남편의 눈앞에 그대로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고, 당신이 사람이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을 싹 지우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빌 줄 알았던 인간은 오히려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돈 때문이야. 당신 월급 250만 원으로 우리가 이 나이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안 끊기고 주니까 편하게 살았잖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뭐가 중요해?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뻔뻔한 정당화였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다 자식 새끼 키우고 당신 생활비 주면서 편하게 살게 해줬더니 어디서 이 난리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인간은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라며 당신은 회사 퇴직하면 대책도 없이 맨몸으로 나앉을 처지지만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하면 노후 걱정이 없다고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는데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한 가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여자들을 물건처럼 관리하며 돈을 벌어온 괴물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 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하자마자 저는 남편의 옷장과 서랍장을 전부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참 성실한 사람이라 믿었기에 평소에는 남편이 집안 어디에 뭘 두고 사는지 의심 한번 주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안 쓰는 겨울이불 더미 사이를 더듬다 보니 묵직한 가죽 가방 하나가 걸려 나왔습니다. 지퍼를 열자 그 안에서 남편 명의로 된 비밀 통장 서너 개와 빼곡하게 글씨가 적힌 수첩이 쏟아졌습니다.
통장을 펼쳐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잔액에 찍힌 숫자는 8,200만 원이었지만 매달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규칙적으로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 인간이 주물러온 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집에 준 300만 원은 그저 제 입을 막기 위한 잔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경마장, 카지노, 그리고 수많은 여자 이름으로 보낸 송금 기록들. 제가 가계부 쓰며 아끼며 살림을 꾸리는 동안 남편은 범죄로 번 돈을 도박과 여자들에게 펑펑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수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날짜, 여자 이름, 방번호, 그리고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성매매 알선장부였습니다. 심지어 지인들의 이름까지 동원해 돈을 나누어 송금받은 자금 세탁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고 남편의 범죄 증거들을 USB에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제 남은 인생까지 저 인간과 함께 시궁창에 처박히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증거들을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야 했습니다. USB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평일 오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내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안내하는 경찰관과 눈이 마주쳤을 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뱉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성매매 알선이랑 자금 세탁입니다. 제 입으로 그 단어들을 뱉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조사실에 앉아 가방에서 증거가 든 USB를 꺼내놓았습니다. 경찰관들이 통장 내역과 대화 캡처본, 장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서류를 들추는 손길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사안이 워낙 방대하고 조직적이라 조사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내내 지독한 수치심이 저를 괴롭혔지만 도망치지 않고 아는 대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공모한 모텔 주인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평화롭고 불빛들은 화려한데 제 마음은 황량한 벌판 같았습니다. 텅 빈 집안에 들어서니 무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일부터 동네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가슴 한구석은 이상할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더러운 거짓 속에서 평생을 속아 사는 것보다 차라리 뼈를 깎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제 인생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고 남편이 관리하던 손님 명단과 연루된 지인들까지 줄줄이 경찰서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남자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남편을 경찰에 고발하느냐며 독한 말들을 퍼부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프고 비참했던 순간에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말은 더 이상 제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접견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남편은 여전히 제 탓을 하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앉아 검사가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범죄 연도와 피해 여성들의 숫자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재판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징역 5년. 쾅쾅쾅 법정을 울리는 망치 소리와 함께 제 30년 결혼 생활의 질긴 사슬도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손에 쥔 위자료는 남편의 범죄 수익 추징금 때문에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돈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 인간의 더러운 돈 따위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모아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서투른 손길로 커피를 내리고
빵을 굽는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오롯이 제 힘으로 벌어먹는 이 삶이 얼마나 대견하고 달콤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 카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을지언정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주 편안하고 당당한 미소가 거기 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남은 게 고작 배신뿐이라며 참 많이도 울었지만 제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